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 등을 조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전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첫 체포 당시 경호처에 이를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인데 특검 임명 12일 만에 조치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의 소환 요구에 2차례 불응하고 특검 출범 이후인 지난 19일에도 불출석하며 앞으로도 나가지 않겠다는 의견서까지 낸 만큼 강제 구인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조은석 특검이 임명된 지 12일, 특검팀이 사건을 인계받은 지는 이틀 만에 속전속결 조치인데 그동안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던 특검 측도 첫 공개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 6월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특검 측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가운데 한 명에 불과하다며 다른 피의자는 모두 조사를 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불아귀, 법은 신분이 귀한 자들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는 한비자 구절도 인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2가지입니다.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처에 이를 막도록 지시했다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대통령 경호처에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입니다. 준비기간까지 단축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 특검 발족 뒤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이 바뀌면 변호인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새로이 소환 요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가장 먼저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방을 코앞에 둔 만큼 김 전 장관 측의 저항이 거센데요. 내란 특검이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닷새 만에 검찰에 자진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출범한 내란 특검, 구속기한 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둔 김 전 장관을 가장 먼저 추가 기소하며 수사에 신호탄을 쐈습니다. 특검 수사의 첫 시험대인 셈인데 시작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준비 중에는 기소할 수 없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특검팀은 20일 이내인 준비 기간을 절반 이상 포기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소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부터 절차 하나하나에 문제를 제기한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신문에서 더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특검보 자격까지 걸고 넘어졌고 재판부 앞에서 공소장만 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려 한다며 불공정 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일단 변호인 주장에 휘말리지 않고 일일이 대응하는 걸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특수본 출신이 내란 특검에 일찌감치 파견돼 수사 과정부터 재판 절차까지 대부분의 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김 전 장관 측 대응 방식이 공유됐을 걸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신문은 한 차례 연기돼 오늘 열리는데 주요 피고인들이 석방을 앞둔 데다 준비 기간까지 반납하며 내린 결정인 만큼 신문 결과에 따라 내란 특검팀의 수사 초반 분위기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첫날 여야는 서로를 향해 거친 말을 쏟아내며 충돌했습니다. 정작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 검증은 겉핥기에 그쳤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여야는 자료 제출을 두고 초반부터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채무 상환과 아들 유학비 송금 증빙 등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전 배우자가 학비를 전액됐다.
전 배우자 및 아들에 대해서 그 개인정보 동의가 안 돼 있으면 물론이고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끝까지 거부했다는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청문회는 묻고 듣는 회의인데 후보자는 묻지마 청문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6년 전에 있었던 조국 청문회의 재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야말로 자료 요구를 핑계로 후보자의 사생활을 침범하고 인신 공격을 단행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자녀의 성적표, 학생 기록부, 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 외국환 신고 필증, 왜 이런 게 필요합니까? 현금 출처를 집요하게 캐묻는 야당의 공세에는 마치 사건을 조작하는 검사 같다고 응수했습니다. 현금 유격을 쟁여놨다라는 식으로 조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사실 검사 취조실도 아니고. 양측의 감정이 격해지며 수차례 고성과 막말이 오갔습니다. 자, 조용히 하세요. 야,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혼잣말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민석 후보자는 총리직이 정치의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전력 투구하겠다면서 혁신과 실용, 현장 소통형 총리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정 철학과 방향성, 능력 등 후보자 진짜 검증은 여야를 막론하고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하루 더 청문회를 진행한 뒤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도 보수화를 일회용 선거 전술로서가 아니라 진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국정 방향도 민주당의 방향도 그렇게 가야 선진국 초입에 들어서는 대한민국의 중산층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5년을 채우지 못한 건 망할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냐며 가장 큰 잘못 하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숫자 2,000명을 가지고 의대생 문제로 모두를 괴롭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란 사태를 두곤 고위직에 있던 분들이 처신을 명료하게 못한 부분을 역사의 교훈을 남겨야 한다면서도 하위직을 과도하게 조사하는 건 절제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도 진행됩니다. 인사청문회 첫날인 어제는 전해드린 것처럼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학위 취득, 아들의 특혜 입학 등 제기된 의혹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는데요. 이틀째인 오늘도 증인은 채택되지 않았으며 재산 형성 과정을 둘러싼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6.25 전쟁 75주년 행사에 참석해 참전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한 뒤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동해 순직한 최상병 묘역을 참배합니다. 한국전쟁 75주년을 사흘 앞두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묘비 정화 활동을 벌였던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내내 신경전을 벌이던 여야가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추경 시정연설 등이 진행될 예정인데 전국민 지원금 지급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섰습니다. 새로 선출된 여야 지도부와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우 의장은 지금은 외부 위기에 맞서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간 입장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국민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또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비공개 회동에서 여야는 국회의장 중재로 오는 26일 본회의를 여는 데 합의했습니다. 대표적인 지한파 정치인인 찰스 랭글 전 미국 하원 의원에 대한 추모 결의안을 채택한다지만 핵심은 추경안 시정연설입니다.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등 30조 5천억 원 규모 추경안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우 의장은 국민지원금 심사 절차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서둘러 달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예결위,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추경 심사를 위해서 예결위가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결위 의원들의 명단을 26일까지 제출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기존의 간행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지만 여야가 좀 더 소통의 문을 열고 협치에 협조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추경안을 마무리하겠다는 게 민주당 목표인데 야당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상승세가 노원, 도봉, 강북 등 서울 외곽 지역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는 최근 들어 실수요자 중심 내 집 마련 수요가 부쩍 늘었는데요.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지난 4일 전용 면적 107제곱미터가 7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습니다. 호가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에 형성돼 있는데 이 일대 아파트 단지엔 최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전세가 한 80%에 매매가 한 20% 정도 손님인데 지금은 전세 월세가 20% 10%가 매매가 80-90%를 차지해요. 완전 역전이 됐어요. 아파트 너무 비싸니까 구축이라도 와서 지금 집 안 사면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엔 강북구로 가봤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6일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7억 3,300만 원에 거래되며 2개 월세 4천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인근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최근 들어 2배나 훌쩍 뛰었습니다. 이제 6월 들어서 거래량이 그 전 4월, 3월 그때 비해 2배 늘었어요. 거래량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시세도 이제 올라갔고 최고 올라갔을 때 그때만큼은 못 갔지만은 그래도 근 몇 년간 중에 제일 올라갔던 건 맞아요, 지금. 강남 3구 등 인기 지역 위주로 오르던 아파트값 상승세가 실수요자 중심의 서울 외곽으로도 번지는 양상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하락 또는 보합세를 보였던 노도강 아파트값은 이달 들어 매주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내 집 마련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7월에 이제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전에 대출을 좀 승인을 받아서 빨리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다음 달 이후 거래량이 주춤할 수 있어 상승 추이가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들의 주택가격 상승 전망을 뜻하는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해킹 사태로 신규 영업이 중단됐던 SK텔레콤이 50일 만에 영업을 전면 재개했습니다. SKT가 본격적으로 신규 영업에 나서면서 통신사들 사이 가입자 유치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텔레콤이 신규 영업을 재개한 첫날, 매장 앞에는 해킹 안심 안내문과 함께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광고가 새로 생겼습니다. 신규 영업이 중단된 지 50일 만으로 정부는 유심 교체 대란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고 영업을 다시 허락했습니다. 예약을 해놓고 줄을 서가지고 며칠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 이제 빨리 되는 편 같아요. 지난 4월 해킹 사고 이후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갈아탄 가입자는 5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시장 점유율 40%도 무너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SKT는 시장 1위 자존심 회복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신규 중지 기간에 좀 상당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좀 더 정상화를 빨리 하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KT나 LG U+도 가만히 고객을 뺏길 수 없는 만큼 단말기 보조금을 대폭 올리는 등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22일부터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단말기 지원금 규모를 제한한 이른바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보조금 전쟁에 기름을 부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다음 달 초에는 신규 가입자 모집을 위한 절호의 기회인 삼성전자의 신형 휴대전화 출시도 예정돼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과열 경쟁에 따른 우려도 나옵니다.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그런 그 코스트를 소비자의 어떤 그 통신료 부과라든지 서비스의 좀 질 저하로 좀 전이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거든요. SKT의 영업 정상화와는 별개로 정부는 조만간 해킹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도 이를 전후해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문제 등 가입자 보상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끼임 사망 사고가 난 SPC 삼립 시화 공장의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작업이 중지된 8개의 생산 라인도 재가동이 가능해진 건데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책임자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9일 새벽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난 직후 SPC 삼립 시화 공장은 생산 라인 가동을 전부 멈췄습니다. 지난 2일부턴 일부 시설 재가동을 시작했지만 작업 중지 명령이 떨어진 생산 라인 8곳은 여전히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50대 노동자 A씨가 윤활유를 칠하다가 끼어 숨진 곳을 포함해 냉각 컨베이어 벨트 장비가 설치된 곳들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문제가 된 것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선 중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관련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중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SPC 측은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신청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안전조치를 모두 마쳤다고 판단하면서 사고 한 달여 만에 작업 중지 해제를 승인했습니다. SPC 측은 심의위에 사망사고가 난 냉각 컨베이어 벨트 장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의 조치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작업 중지 해제로 SPC는 일단 공정을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경찰 등의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공장과 SPC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살피는 동시에 숨진 A씨가 기계에 뿌린 윤활유가 유해 성분이 있는 공업용인지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약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방송인 이경규 씨 측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팬들에게 실망을 끼쳤다며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경규 씨를 불러 1시간 반가량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이 씨는 변호인을 통해 사건 전날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공황이 와 급하게 처방약을 복용했다며 경찰에 평소 가지고 다니던 약봉투를 제시하는 등 관련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몸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은 변명할 수 없는 부주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이와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합동수사팀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검경과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이 모여 출범한 합동수사팀은 그제 인천세관과 피의자, 사건 관계인의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피의자 휴대전화 등과 함께 마약 밀수 당시의 CCTV 화면이 별도 백업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돼 포렌식 작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새벽 부산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연기를 마신 초등학생 언니가 숨지고 동생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부모가 새벽 일을 위해 집을 비운 지 10여 분 만에 불이 시작됐는데 경찰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창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치고 밖에는 출동한 소방차들이 가득합니다. 부산 진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새벽 4시 10분쯤. 소방관들이 불이 난 세대에 들어갔을 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부는 연기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불이 나자 주민들은 아파트 밖으로 모두 대피했지만 초등학생 자매는 집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자매는 안방에서 발견돼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0살인 언니는 숨졌고 7살 동생은 중태입니다. 침대에 있던 여아를 발견했고 다시 더듬어서 저 아래 바닥에서 자고 있던 여아를 검색해서 당시에는 호흡 맥박이 없었고 CPR 응급 상황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린 자매가 평소 인사성이 밝고 착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령대 높은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애들 보면 항상 이뻐라 하고 우리 할머니들이 이뻐라 하고 하다 보니까 인사성이 밝아가지고 할머니들 보면 꼭 인사하고 하고. 소방당국은 불이 거실에서 시작해 안방과 주방으로 번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자매 아버지와 어머니는 집에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터로 나선 지 10여 분 만에 화마가 자매가 자던 집을 덮친 겁니다.
경찰은 소방과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치료받고 있는 동생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상림입니다. 휴전선언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미사일 공방을 주고받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노력으로 휴전이 복원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주장과 달리 이란 핵시설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권주기 특파원,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무력 공방은 완전히 끝난 것으로 봐도 될까요? 네, 중동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 간 휴전이 복원됐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비행기에 타기 전까지만 해도 욕설을 써가며 이스라엘과 이란의 자제를 촉구했지만 비행기에 탄 뒤로는 이제 서로 공격할 일은 없을 거라며 휴전이 발효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 핵시설을 공습했을 당시와 달리 이란의 체제 전복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No, I don't want it. I'd like to see everything calm down as quickly as possible. Regime change takes chaos, and ideally we don't want to see so much chaos, so we'll see how it does.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시설 파괴라는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휴전도 가능한 건데 CNN에서는 다른 분석을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CNN은 미국 국방정보국의 초기 평가를 입수해 이란 핵 프로그램이 완전 파괴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의 공습으로 지상 건물과 전력시설 등은 심각한 손상을 입었지만 지하 원심 분리기와 우라늄 저장고는 대부분 멀쩡하거나 부분적인 피해만 입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란 핵 프로그램은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완전히 제거된 게 아니라 몇 달 정도 지연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은 완전히 파괴됐고 절대 핵시설을 다시 짓지 않을 거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CNN이 또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언론 보도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The press is very disrespectful. I saw CNN fake news going, well, maybe it wasn't a perfect hit, it was perfect. No, it couldn't have destroyed it. Everyone hit. And it's very disrespectful to those great geniuses and patriots that flew those planes through tremendous dangers.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의 집단 방위 공약 질문에 답변을 회피해서 논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나토 집단 방위 공약은 나토 조약 5조에 명시가 돼 있는데요. 한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나머지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입니다. 나토 동맹의 근간이 되는 핵심 공약인데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네덜란드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가 관련 질문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조약 5조의 정의는 다양하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t depends on your definition. There's numerous definitions of Article 5. You know that, right? But I'm committed to being their friends. You know, I've become friends with many of those leaders, and I'm committed to helping them.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기내에서 나토 사무총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기에는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5% 인상에 서명할 거라며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라고 추켜 세우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 달리 미국은 GDP 5%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럽은 자신들이 낸 국방비로 도로와 다리를 짓지만 미국은 유럽 인프라로 혜택을 보지 않는 만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들어가면서 뉴욕 유가는 이틀 연속 급락했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글로벌 경기 상승 기대감에 1% 넘게 동반 상승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중동전쟁 여파가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금리 인하의 신중론을 고수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뉴욕 유가가 이틀 연속 급락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 이후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보다 6.04% 급락한 배럴당 64.37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국제시장 비교 대상이죠. 이 브렌트유 8월 인도분 가격은 6.07% 내린 67.1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을 계기로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유가 하락 압력이 강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경기 상승 기대감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역시 모두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와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 모두 1% 이상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4% 정도 오른 10만 5천, 지금은 10만 6천 달러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반면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현물 가격은 전장보다 1.87% 내린 온스당 3,33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도 내려가면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97.88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미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신뢰를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 하원 재무위원회 이 반기통화 정책 보고 청문회에 출석해서 연준의 물가 안정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 번 잃은 신뢰는 회복하는 데 매우 큰 비용이 든다며 물가 안정에 대한 신뢰는 힘들게 얻은 것이고 끊임없이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정치적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는 오락가락하는 관세율을 제시하고 금리를 1%포인트 올리라고 압박했다가 그 다음 날은 갑자기 2%포인트를 내리라고 주장하는 등 자주 말을 바꾸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와는 극명한 태조를 보이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파월은 매우 멍청하면서 고집이 세고 그 무능함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동안 대가를 치를 것이라면서 파월을 비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7월에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냐는 연방 하원 의원들의 질의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서 여름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서두르지 않고 관망세를 유지하는 이유로는 고용시장 등 경제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억제된다면 금리를 조기 인하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할 것이며 고용시장이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약화하는 것도 이 통화 정책에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There's a pretty significant minority that doesn't agree, but a significant majority feels it will be appropriate to reduce rates later this year. There's some state of the world where inflation doesn't prove to be as high or the labor market weakens. 연준 파월 의장은 기업들이 트럼프의 관세로 인한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며 패스스루라고 하죠. 그래서 관세 대상이 아닌 품목의 가격도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중동 전쟁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면서 자세한 언급을 삼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종전으로 가기 위한 24시간 휴전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이란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대규모 보복 공습에 나섰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밀려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전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1시에 이뤄집니다. 이스라엘 요르단 국경 지역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휴전이 발효되고 3시간여 후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미사일 2기가 날아와 요격 작전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이란의 합의 위반에 대응해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목표물에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을 군에 지시했습니다. 제 뒤로 멀리 보이는 땅이 이스라엘인데요. 오늘 이곳에서도 휴전 발효 시점을 전후로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러나 이란군은 미사일 발사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이란 북부 지역에서도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리며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휴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봉합에 나섰습니다.
양국 모두 휴전을 위반했고 특히 이스라엘에 실망했다면서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Israel, as soon as we made the deal, they came out and they dropped a load of bombs, the likes of which I've never seen before. 이런 공개 발언과 별도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공격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끝에 상징적 목표 한 개만 공격하는 것으로 타협하고 다른 공격을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휴전이 발효되기 전 이스라엘과 이란은 막판까지 공습을 주고받는 최종 군사작전을 펼쳐 양측에서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시간표대로라면 24시간의 휴전을 거쳐 한국 시각 오늘 오후 1시에 종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르단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한편 휴전에 들어간 이란은 승리를 선언하고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주요 핵시설이 타격을 입어 한층 불리해진 상황에서 미국과 핵 협상을 재개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유토건 기자입니다. 휴전이 시작되고 몇 시간 후 테헤란 중심가에선 정부를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앞서 이란 정부는 공식적으로 승리를 선언하며 내부 단속에 주력했습니다. ما ایرانی‌ها تاریخ با شکوهی داریم. در برابر ستمگران صمت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패제시키한 대통령은 핵무기를 개발하지는 않겠지만 정당한 권리는 계속 지켜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자력 당국도 핵시설의 피해 규모는 언급하지 않은 채 핵활동을 복원하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해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방 진영은 미국과의 핵협상을 재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우라늄 농축 중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We do call on Iran to engage seriously in a credible diplomatic process because the negotiating table remains the only viable path. 패제시키한 대통령은 일단 국제규범에 따라 미국과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협상에 복귀할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벙커버스터까지 동원한 폭격에 주요 핵시설이 타격을 입으면서 협상력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사전에 빼냈다고 주장하는 고농축 우라늄의 소재 정도가 중요한 협상 카드로 남아 있습니다. They might still have this, available. 10 bombs worth could be available. And it's going to be very difficult to know. 12일간의 전쟁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위기에 몰린 이란 수뇌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유토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 가중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민생 대책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위기는 언제나 있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고통을 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중동 정세 불안과 경기 침체로 부진을 떨쳐내지 못하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해양수산부 이전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올해 안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시한 건데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제와 안보뿐 아니라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지역균형 발전 공약이었던 해수부 부산 이전을 취임 이튿날 첫 국무회의에 이어 재차 꺼내들며 연내 이행을 촉구한 겁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되도록 빠른 이전에 대해서 방법을 알아봐 달라라고 얘기했고 내년에는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PK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당장 새 청사를 건설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 대통령은 임대 방식이 되더라도 이전 완료에 무게를 실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새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부산 출신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지명한 직후 나온 지시여서 이전 작업이 곧 현실화할 걸로 보입니다. 현직인 강도영 장관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전재수 후보자가 마침표를 찍을 걸로 예상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A부터 Z까지 답은 준비되어 있다라고는 대답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보기로 했고요.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업무에서도 속도감을 강조했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협업으로 해결책을 찾고 협의가 안 되면 보고를 해달라고 당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른 주요 회의 석상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에서 또 한 번 공직자의 자세를 언급했습니다. 작은 관심이나 판단에 의해 누군가는 죽고 살 수도 있다며 그런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 청년, 여성, 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률은 다소 올랐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중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 금융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먼저 발행하고 비은행 부문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에 일어난 삼성페이 결제 장애의 원인은 삼성 SDS 수원 데이터센터에서 일어난 방화벽 오류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게임사에 뒷돈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NC소프트를 참고인 자격으로 현장 조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하이브와 YG엔터, JYP엔터 등 주요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제출한 동의 의결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까지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줄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아동 흉기 살인 김성진이 어제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을 보던 유족들은 김성진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서울 미아동의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손님을 숨지게 한 김성진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김성진은 재판 내내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검찰 측은 김성진이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분노 조절이 힘든 걸 알면서도 약 대신 술을 먹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술에 취한 채 옷가게에 벽돌을 던져 창문을 깨트리는 등 폭력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흉기난동 하루 전에도 술을 마시고 걷다가 넘어져 미화동의 한 병원에 입원한 김성진. 검찰에서는 소음으로 잠도 못 자는 중에 가족과의 갈등도 겹치며 아무나 살해하기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했던 유족들은 흐느끼며 엄벌을 내려달라 호소했습니다. 멀쩡하게 집에서 저녁밥 하려고 마트에 왔다가 너무 뻔뻔하고요. 나를 노려보고 까지 나가는데 정말 저건 진짜 이 세상 밖에 내보내면 안 돼요. 김성진이 첫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가운데 2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과속단속에 상습적으로 적발된 것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성이 차량을 몰고 경찰서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은 올해만 12차례 과속단속에 적발돼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검은색 SUV 차량이 경찰서 현관을 부수고 돌진합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차량은 로비를 지나 안쪽 벽에 충돌하고서야 겨우 멈춰섭니다. 저녁 8시 20분쯤 41살 남성 A씨가 차량을 몰고 순천경찰서를 들이받았습니다. 돌진한 차량은 앞범퍼와 사이드미러 등이 파손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찰서 현관 유리문은 모두 부서졌고 내부 벽도 움푹 패였습니다. 현행범 체포된 남성은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속 카메라에 자주 적발된 것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영업을 하며 화물차 등 차량 2대를 보유한 A씨는 최근 5년 사이 고흥과 순천 등에서 36차례 과속 카메라에 적발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12차례 과속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36건 찍히고 올해만 한 12건 정도 찍혔더라고요. 6월 11일 날 찍힌 거 아직 납부 안 됐는데 그 통지서가 왔대요, 집으로. 그 통지서 보는 순간에 열이 받아갖고.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는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호남과 경남 해안 지역의 비는 점차 그치겠지만 그 밖에 내륙 곳곳에서는 밤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중부 일부 지역으로는 오늘 오후까지 다소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내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당분간은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만조시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0.1도, 창원은 21.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체로 예년보다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5도, 광주 26도, 대구는 2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장마 대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금요일인 모레 밤부터는 다시 곳곳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과 중재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지만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로 예정되어 있는 종전이 추가 무력 도발 없이 잘 이루어질지, 또 이루어진 종전 상태가 안정적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중동 정세 짚어봅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휴전 얘기하기 앞서서 먼저 나온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핵시설이 파괴됐다, 미국의 공습으로 인해서 파괴됐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접했었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는 이 보도에 대해서 좀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CNN이 질문을 던지는 상황에서 세게 부딪혔죠.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아마 CNN은 이게 기법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세게 얘기를 해야지 국방부에서 증거를 내밀면서 나름 보도를 할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런 소위 말해서 이란 공습 초기 평가서를 받았는데 그 초기 평가서로 갖고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불능화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국방부 측에서는 특별히 더 팔로우업 얘기한 거는 없어서 지금 계속 이런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이끌어낸 건 자신의 굉장한 성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처럼 이 휴전의 전제가 된 핵시설에 대한 파괴가 사실이 아닐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부담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위협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의 성과로 얘기를 하고 자기가 정전을 얘기를 하는 것은 이란의 핵이 불능화가 됐기 때문에 이건 정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리고 이걸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이 전쟁이 6월 13일 날 시작됐을 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자위권 발동을 한 거였거든요. 핵 위협에 대한 이란의 핵 위협. 근데 이 핵 위협이 다 불능화된 것도 아니고 이란이 핵의 의지가 꺾인 것도 아닌 상황인데 갑자기 후다닥 정전을 했다. 이거는 도망가듯이 그냥 끝내고 도망가는 형국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행정부는 거짓말을 하고 도망간 형국이 돼버리니까 정치적으로는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것과 관련해서 또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종전안에도 이란의 핵 활동
포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여태까지 중동 분쟁사를 다 보곤 했지만, 그리고 수많은 종전 정전을 봤지만 이렇게 깜깜이 정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협상 당사국, 그러니까 지금 관계국의 무슨 뭐 대면 협상이나 합의서도 전혀 없이 그냥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에 의한 그냥 SNS로 툭 던진 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종전이 되고 나는 종전으로 간주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양국과 얘기가 돼서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세게 밀어붙이는 건지 다 모르는 상황에서 우당탕 지금 와서 12시간 이란이 공격을 하지 않으면 그 12시간을 이스라엘이 받아서 공격을 안 하고 그다음에 종전이 된다 그러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이 분쟁이 시작된 거는 이란의 핵 능력의 고조가 국제사회의 핵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의 위협이다라고 해서 자위권 발동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어떤 텀으로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합의가 되고 뭐가 완료가 돼서 종전이 된 건지 정전이 된 건지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그 상황을 저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깜깜이 정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전문가시니까 예상을 해보건대 이란이 지금 그 미국의 공습을 받기 전에 우라늄 그 농축물을 좀 옮겼다 이런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저는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우리가 이게 너무 긴 얘기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이란은 핵 시설을 만들 때 그 소위 말해서 핵기구에 그 소위 말해서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란은 지금 1968년 핵협정상의 추진국이기 때문에 핵 시설을 짓는 거는 그 원자력 기구에 보고할 필요가 없지만, 그 핵 시설에 원자력 핵 활동, 그러니까 핵 물질을 투입할 때는 미리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핵 활동이 그 다른 곳에 무기화나 이런 거 유용이 안 된다는 사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란 내부에는 다양한 핵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공격을 했던 포르도 그 시설도 2009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핵 활동을 하겠어 하고 해서 IAEA가 알 때까지 아무도 몰랐던 시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란에는 다양한 핵시설이 있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지금 408kg 60% 우라늄 농축된 거 408kg가 옮겨졌을 가능성, 그리고 여러 가지 원심 분리기들이 옮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심 분리기가 AR1, AR6, AR8 해가지고 여러 타입이 있는데, 그 최신형인 AR6, AR8은 그게 부착형이라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데, AR1은 모듈형이라서 그걸 쉽게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나탄즈라고 하는 시설에서 그런 것들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이란의 주장대로 우리가 공격당하기 전에 미리 다 이렇게 다 빼냈다라고 하는 것들이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빙성이 있는 그 주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포도 시설을 소위 말해서 벙커버스터 GUB 57로 14발이나 해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원자력 그 핵 누출이나 그 피폭 그런 상황이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거기에 핵 물질들이 있었을 텐데 공격을 저렇게 불능하시 정도로 때렸다고 하면 조금 그 원자력 누출이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핵 누출이 나와야 될 텐데 안 되는 걸 보면 지금 뭐 이란의 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 이란 의회가 말씀해 주신 IAEA 협력을 전면 중단하는 법안도 승인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NPT 핵 확산 비확산 체제에서 우리가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거를 잘 압니다. 왜냐하면 1993년 북한이 이거를 탈퇴하고 다시 가입해서 있다가 2003년에 또 탈퇴를 한 후에, 그래서 그 기간에 시간을 벌어서 핵 발전을 이룬 다음에 2006년도에 핵 보유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핵기구 탈퇴라고 하는 것은 이제 IAEA의 사찰을 안 받겠다라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이제 두려움이 커지는 것이죠. 아, 그러면 이란이 이제 핵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고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좀 너무 걱정을 지금 상황에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 북한의 경우는 2003년 핵 그 NPT를 탈퇴를 할 때
이미 핵 무기 기술들을 거의 다 안 상태에서 뛰쳐나간 겁니다. 진짜 핵 보유국이 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란의 핵 기술은 과연 정말 그 핵무기 시설까지 갈 수 있느냐는 아직 그 퀘스천 마크거든요. 회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NPT를 탈퇴하는 것은 오히려 적들에게 이란이 더 노출되는, 그리고 공격을 당할 수 있는 빌미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NPT를 탈퇴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 다음에 계속 뉴스에서 뭐 나오기도 하고 자기네들이 그 공식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긴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입니다. 왜 공격을 하냐면 NPT와 IAEA의 이중성을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핵 위협이라고 하는데 NPT에 가입도 안 하고 IAEA의 사찰도 안 받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핵무기들 상당 부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들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우리한테만 하느냐 해서 좀 그 이중성을 조금 국제사회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탈퇴를 하려고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외교적 수단으로 지금 자기네들이 카드를 쓰는 거지. 진짜 우리가 지금 우려할 정도로 핵 능력이 있어서 핵폭탄을 가기 위해서 탈퇴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 정도까지 걱정하고 분석하는 것은 좀 너무 나간 분석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휴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12일 전쟁이 이제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휴전을 한 상태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랄까요? 압박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현 단계까지는 아주 성공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고조를 올리고 실제적인 그 국지전을 통해서 이란의 핵 능력을 상당히 저하시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1시죠. 이제 정전이 선언되면 이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미국과 이란은 핵 협상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6월 13일에 지금 전쟁 10일 전쟁 때문에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지만 6월 15일 날 6차 이란 미국 핵 협상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어찌됐건 미국 입장에서는 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가장 그래도 잘했다고 지금 상황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보냐면 어찌됐건 이스라엘과 같이 협동을 해서 이란이 그 핵 협상에서 쓸 수 있는 그 협상 카드를 상당히 다 와해시켜 놓고 협상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나름 지금까지는 좋지만 근데 되게 지금 특이한 국면인 게 이란, 이스라엘, 미국이 다 자기가 승리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핵을 불능화시켰다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도 핵을 불능화시켰고 그다음에 이거는 내가 평화를 구축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란은 우리가 핵 능력을 다 지켰다라고 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이란이 핵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뭐 비디오 영상을 통해서 야 우리 농축우라늄 이렇게 있고 원심 분리기 돌아간다라는 걸 딱 보여주고 시작하면 지금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최고조에 있긴 하지만 만약에 그 상황이 벌어진다면 지금의 트럼프의 성공과 이게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초반에 물어보셨던 질문처럼 CNN이나 미국 언론들도 벼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가 잘했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는 되게 성공적이었지만 과연 이게 끝까지 성공적일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진행될 핵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그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휴전 합의 선언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무력 시위가 발생했고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들도 나오던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질이 빚어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정전은 잘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꽉 상투를 틀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여기서 분쟁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만족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불과 이틀 전 밤인가요? 그때 뭐 나이트 해머 그러니까 그 밤에 미드나잇 해머 그래서 늦은 밤에 그 망치 작전으로 막 성공했을 때만 해도 봐라 미국한테 감사한다. 미국이 우리의 정보를 다 받고 우리가 협력을 통해서 이란의 그 핵시설을 파괴했다고 이렇게 막 호의롭게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 행정부가 내가 원하는 거 얻었으니까 올 스탑 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12일 전쟁의 주체로서 자기가 끝까지 끌어왔는데 오히려 미국이 이란과의 핵 협상을 앞에 두고 자기네들은 이용당해서 그러니까 이란의 핵 협상 카드를 다 낮추고 지금 여기서 멈춰 하고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란이 그 종전을 좀 깨보려고 하는 시도를 했죠. 이란이 정전 협상을 어겨서 공격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반격을 한다. 심지어
그 국방부 장관인 이스라엘 카츠가 우리가 이란이 그 정전협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는 테헤란에 대한 고강도 강습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고조가 됐는데 트럼프가 곧바로 나와서 그걸 딱 차단을 시켰죠. 둘 다 어겼고 나 이스라엘에게 되게 실망했다라고 하니까 그때선 또 이제 줄이 서졌거든요. 또 이스라엘이 아니다, 우리는 정전을 따를 것이다 하고 지나가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12시간에서 정전까지 가는 거는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가 확 틀어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될 거는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 보여줬던 것들은 지금 다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정전이 그 영구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영구적으로 진행이 될지 아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전까지 가는 상황은 이제 무난하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의 상황이 이제 정말 관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란이 이제 정말 그 핵 협상에 잘 나서 줄지도 관심인데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주요 핵시설이 타격을 당했고 불리한 입장에서 이대로 정말 핵 협상에 나서게 된다면 트럼프에게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서게 될까요? 그래서 그 시기를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이란이 또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국면에서 시간을 끄는 용이든 아니면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협상을 임하려고 하는 목표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기가 곧바로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핵 협상이 열리기는 것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여기 와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본 협상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줄다리기? 진짜 본 협상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이 갖고 있는 협상 능력을 저해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협상이었는데 어찌됐건 이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강화 외교를 통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그것까지는 수행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승리했다, 이란을 핵을 불능화까지 이뤘다라고 하는 그 주장은 지금 좀 사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또 한 번 떠오르는 답변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통한 평화를 과시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북한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북한은 조금 다른 입장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은 인정할 수도 있는 듯이 얘기하고 이렇게 딱 했는데, 근데 이제 아마 김정은 그 국방 뭐 제가 어떻게 불러야죠? 김정은이 걱정을 지금 느끼고 있겠죠.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벙커버스터 이번에 GUB-57도 처음으로 실전 배치라고 사용이 됐고 그게 정말 그 뭐라 그럴까 핵시설까지 사용됐거든요. 그럼 김정은 북한 그 수석은 위원장은 당연히 위협을 느낄 겁니다. 우리도 저렇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협상으로 이끌어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벙커버스터탄을 북한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지금 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카드는 저는 계속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금강산에 트럼프 타워를 짓겠다, 트럼프 리조트를 짓겠다라고 하는 안을 갖고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과 그 미국이 갑자기 협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잘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소위 북한이 계속해서 하고 싶어하는 전략, 통미봉남.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을 통하지만 남한은 그러니까 우리가 막겠다라고 하는 그게 정확히 또 들어갈 수 있어서 지금 우리 정부가 그거에 대비해서 하나하나 여러 가지 그 안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방치됐던 채석장이 난데없이 SNS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며 방문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낙석이나 추락 위험이 크지만 정식 관광지가 아닌 탓에 안전 설비를 설치하기 어려워서 지자체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 이국적인 에메랄드빛 호수가 펼쳐집니다. 깊고 맑은 수면 위에 햇빛이 부서지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과거 채석장으로 쓰다 폐쇄된 산에 물이 차오르며 만들어낸 풍경입니다. 사진이 예쁘게 나온다는 입소문에 SNS를 타고 하루아침에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인스타에서 워낙 핫플이어가지고 소문 듣고 왔거든요. 주소 찍고 왔는데 오니까 물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뻐요. 거의 해외여행 온 것 같이 오늘 좋은 구경하고 갑니다.
방문객이 몰리고 있지만 정식 관광지가 아닌 탓에 기반 시설은 물론 안전 장비조차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길은 정비되지 않아 돌부리가 가득하고 녹이 쓴 채석 공장 설비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에서 한 걸음만 더 가면 낭떠러지고 아래에는 수심 30m에 가까운 호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임시로 설치해둔 철조망 외에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돼 있지 않습니다. 최근엔 호수로 들어가 수영하던 남성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유지여서 한계가 큽니다. 달성군은 우선 땅을 소유한 레미콘 업체와 협의에 나섰습니다. 시민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는 장소로 각광받는 만큼 저희가 소유자와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로키섬의 레이크 루이스 같은 그런 어떤 시민분들의 사랑받는 그런 힐링의 장소로 만들 수 있도록. 업체 측도 협의에 긍정적이지만 비용 부담 문제 등을 두고는 지자체와 의견이 엇갈리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정식 개발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가운데 무분별한 출입과 안전사고를 방지할 선제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수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키움이 임지열의 결승 홈런을 앞세워 기아의 연승 행진을 6에서 멈춰 세웠습니다. 기아 최영우는 KBO 역대 처음으로 개인 통산 1,700타점을 올렸지만 팀의 패배로 빛이 발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찬 기자입니다. 홈은 기아가 먼저 열었습니다. 1회 원아웃 1, 2루 기회를 잡은 최영우는 키움 선발 김윤하의 직구를 받아쳐 가운데 담장을 넘겼습니다. 현재 3런이자 KBO 최초로 개인 통산 1,700타점을 달성한 천금 같은 홈런. 하지만 키움은 금세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3회에 안타 5개를 몰아치며 순식간에 동점을 만들었고 다음 이닝에서 다시 안타 3개와 볼넷 2개를 골라 경기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백민은 6회 말이었습니다. 야금야금 한 점씩 추격해온 기아에 동점을 헌납했지만 키움은 임지열이 벼락 같은 석점포를 터뜨리며 사실상 승부를 갈랐습니다. 제 앞에 좋은 동료들이 찬스를 만들어줘가지고 그걸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그런 스윙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산은 2안타 3타점 맹타를 휘두른 양의지의 활약을 앞세워 SSG의 강우 콜드승을 챙겼습니다. 두산이 5대0으로 앞선 6회 말 우천으로 중단된 경기는 1시간 뒤 심판진에 의해 강우 콜드게임 선언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경기에 앞서 소방공무원과 가족 1,119명을 초청한 두산은 강풍을 뚫고 산불 진압에 힘쓴 손용원 소방교가 시구에 나서는 등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전기차 화재 때 나타나는 열폭주 현상은 진화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특히 고층 건물에서 발생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어 더 위험한데요. 서울시가 이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높은 건물 앞에 주차된 트럭에서 매캐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뿌옇게 변해 대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 엄청난 폭발음까지 들립니다. 불붙은 전기차 배터리가 터지는 소리까지 실제 사고를 방불케 하는 소방훈련 현장입니다. 불이 나면 끄기 힘든 전기차 특성을 고려해 이렇게 질식 소화덮개와 수조까지 동원됐습니다.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물이나 일반 소화기로는 전기차 불을 끄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배터리가 화학 반응을 발생시키면서 가스가 발생하는데 가스 때문에 물이 아예 배터리에 접촉을 못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손실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화재를 유지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해 8월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도 8시간 만에 겨우 진화됐습니다. 이렇게 불길을 잡는 동안 유독가스가 건물을 타고 올라가면 피해가 커질 수 있어 발빠른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 등으로 인한 급속한 연소 확산과 구조 난이도 등 특수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통합 훈련을 통해
서울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고층 건물 증가 등 복합 재난 위험이 커진 만큼 관련 대응력을 계속 높여갈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인천시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역화폐 캐시백을 확대하고 반값 택배 요금을 더 낮추는 등 시민 체감형 정책들을 포함했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추경을 통한 민생 대책을 시행하기 전에 인천시가 한 발 먼저 앞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처분 가능한 소득에 대해서 금융비책 합산 무려 1.7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빚내서 생활한다는 얘기가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정부 대책에 앞서 시 자체 예산만으로 지역화폐 캐시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5%였던 캐시백 지원을 다음 달부터 7%까지 올리고 정부 지원금이 내려오는 9월부터는 10%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인 강화와 옹진구는 기존 10%에서 15%까지 늘려준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모두 4천억 원까지 지원 자금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 경영 안정 자금으로 2천억 원, 기술혁신 중소기업에 1천억 원을 추가하고 소상공인에게 특별보증금 1천억 원을 새롭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인천형 1,000원 정책도 대폭 확대합니다. 지하철을 이용해 시중의 반값 수준으로 비용을 낮춘 반값 택배를 아예 1,000원으로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학생에게 제공하는 1,000원 아침밥 사업의 대상 범위를 더 확대하고 문화, 관광, 체육 프로그램을 1,0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1,000원 티켓도 새롭게 추진합니다. 1,500원으로 모든 도서를 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개선하는 부분을 지금 중앙정부하고도 협의할 부분이 있고 옹진하고도 협의할 부분이 있는데 인천시는 이런 인천형 1,000원 정책이 국가 사업으로까지 확대돼 전 국민이 혜택을 누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 서울에도 약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진 못하겠지만 습도가 높은 탓에 다소 후텁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호남과 경남 해안 지역의 비는 점차 그치겠지만 그 밖에 내륙 곳곳에서는 밤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중부 일부 지역으로는 오후까지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내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0.1도, 전주는 20.9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구는 28도로 예년보다 낮겠지만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2에서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내일은 장마 대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금요일인 모레 밤부터는 다시 곳곳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만조시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가 2분 뒤에 계속됩니다.